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네. 이 상품을 내놨어요. 가장 핫한 과일 바로 핫한. 샤인 머스켓입니다. 구매 후기도 아주 뜨거웠어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데 시중의 샤인 머스켓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아하. 게다가 포장이 거의 철벽 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9월에 그 추석 명절 때 네네. 그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포장을 못 뜯어가지고 포장이 철벽이어서. 네, 네. 너무 철벽이어서 그런 고생하는 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뭐 훼손된다든지 이런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이게 택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택배가 오면 포장에서부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포장 상태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샤인 머스켓 보통 1kg에 2만 원에서 3만 원대 판매되고 있는데 김용민닷컴은 네. 2kg에 38,900원. 2kg에 그렇습니다. 4만 원 못 되게 팔아요. 네. 야. 시중에서 이런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2kg 38,900원. 시즌 오프를 앞두고 가격을 또 내렸어요. 2kg 45,900원. 35,900원. 그렇습니다. 3원로 65. 이게 바로 3원로 이제 65? 3원로 65라는 업체 이름이에요. 네. 농장 이름. 농장. 네. 아. 아, 3원로 65. 그렇습니다.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특성상 농가에서는 크게 키우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러나 3원로 65는 샤인 머스켓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당도와 향의 샤인 머스켓을 만들기 위해서 송이당 500에서 800g 네네. 그 사이에 샤인 머스켓을 수확합니다. 아하. 게다가 껍질째 먹는 그런 샤인 머스켓의 특성상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관조 참외처럼 똥을 싸서 키우는 아, 정말요? 3원로 이번엔 3원로 65에 사시는 그분이. 그렇습니다. 예. 자, 발효 비료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야, 네. 대한민국 네. 왜? 그 분변에 이제 미생물이 가득한가 보죠. 그렇죠. 이제 이분이 그래서 밥은 안 먹고 미생물만 먹어요. 예. 네, 자, 녹두라떼.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GAP 우수 농산물 인증도 받았습니다. 네. 씨가 없는 망고, 포도, 샤인 머스켓.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18일까지만 판매한대요. 10월 18일까지 얼마 안 그래요? 남았네요. 네. 남은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보다 빨리 시즌 오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건 한번 좀 경험해보고 죽어야 네. 돼. 이거 먹고 죽어야 됩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거봉포도랑 비슷하냐 그러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네. 자, 김용민닷컴의 샤인 머스켓에 만족했던 분들 지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못 먹어 이제 10월 18일에 다 판다고 그러니까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실 수 이거는-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당도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야. 아, 씨가 없어. 먹기도 너무 좋아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정성근 기자 뭐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이제 조선일보 관련해서 두 건을 조선일보. 조선일보 정말 악질적이에요. 특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선일보가 최근에 이제 타 방송사들한테 딴죽을 계속 걸고 있어요. 진짜 많이 걸더라. 네. 뭐 정권이 바뀐 이후로 뭐 방송사들 하는 게 뭐 본인 마음에 들진 않았던지 뭐 계속 그러곤 있었는데 이 며칠째 이 다른 언론들에 대해서 딴지를 좀 계속 걸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까 좀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최근 들어서 이 첫 번째 타깃으로 세웠던 게 이제 교통방송. 네, 이제 제목부터 이 매년 300억 세금 지원받으며 좌파 철밥통된 교통방송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이제 9월 30일부터 이 주진우 선배가 진행하는 이제 새 프로그램 얘기를 쭉 하면서 뭐 광우병 소 먹느니 청산가리 발언으로 유명한 뭐 배우 김규리 씨, 이 얘기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석기 전 국회의원 석방운동을 펼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번에 안진걸 소장님 상 받았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프로그램을 맡겼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좌편향이 갈수록 심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교통방송의 좌편향은 지난해 10월 이 KBS 출신의 이강택 PD가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강택 대표가 이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6년에
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그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으로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 찬양하는 이거 지들의 그 주관적 평가 아니에요? 주관적 그렇죠. 평가죠. 예. 근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공장장 얘기를 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점을 언급을 또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 이 방송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을 다루면서 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넷에서는 뭐 시민의 방송이라더니 정부 방송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또 써놨고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의 비판을 바탕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TBS를 붙잡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고 지난 4일에 이제 방통위 국감이 열렸는데 그 윤상직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뭐 조국 옹호 등 편파 방송까지 하는 것은 뭐 방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우리 저 조선일보는 조국을 비방모략하고 없는 사실도 막 마구잡이로 보도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하셨나? 그러니까요. 근데 뭐- TBS에 적용한 그 기준대로라면 TV조선은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 현성원 총사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들 그거 아직도 안 지워요. 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발제했는데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계속하세요. 했던 네. 얘기 또 해도 돼. 네. 어쨌든 뭐 그런 건 뭐 다 뭐 좀 넘어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네 편 안 든다 뭐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TBS 청취율이 아주 바닥이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방송사가 청취율 신경 안 쓰고 뭐 공영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죠. 예전에 그 아침 시간에 그때 진행했던 MC 중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성국이 형? 고성국. 있었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요. 고성국을 MC로 써야 되나 그럼?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패널을 나온다고 또 이제 불공정하다 뭐 이것도 뭐 자기 평가니까 뭐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조선일보가 TBS에다 대고 이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이 불량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지들은 법정 제재 안 받았어. 장난 아니게 그러니까요. 받았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자사 디스에 가까운데 네. 이 TV조선이 지난 2017년 3월 24일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이 종합변성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이 기준 점수에 미달에서 탈락이 될 뻔했는데 그때 TV조선의 점수가 형편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이라는 일이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심의 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다라는 이유였다는 거죠. 그리고 TV조선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개점 휴업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TBS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3건을 등록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TV조선은 한 차례도 없는 걸로 지난 2년간 아이고.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해 방송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 무슨 뭐 근엄한 심판자처럼 이제 TBS를 욕하고 있나? 혹시 조선일보가 TBS를 욕하면서 TV조선을 욕하는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 짜장면 오보를 냈다고 조선일보가 신문지면서 막 비난을 했는데 네. 짜장면 오보 낸 데가 TV조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TV조선이 싫은 거야. 조선일보 지면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뭐 TV조선이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TV조선을 안 보는 게 아닐까? TV조선을 안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보는 걸 수도 있고 TBS만 듣느라고. TBS 그러네. TBS 열심히 듣고 TV조선 안 세상에 보네. TBS만 있는 줄 아나 봐. 아, 그래요. 문자 보내고 상품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방송 편향성하는데 솔직히 TV조선도 뭐 김광희 같은 사람 지난주로 썼잖아요. 이 5.18 북한 침투서를 방송에다 대고 지금 그것도 이제 엄청 심한 수준이었고.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어제 나온 보도인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이번엔 그 KBS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아나운서들 수당 받으러 휴가 기간의 근무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 공익제보자. 네. 씨발. 공익제보자? 라고 하면 이제 누군지 뻔하죠. 네.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일에서 33.5일 정도 휴가를 사용하고도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서 그 연차 수당이 지급이 됐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놓고 휴가를 안 간 것처럼 해서 이 미소진한 휴가 분량을 이제 돈으로 받았다. 뭐 이 네. 얘기인데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뭐 오히려 아나운서들한테 빨리 이제 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휴가 처리하라 이렇게 공지를 했다. 뭐 이런 보도였어요. 사실이에요? KBS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KBS 아나운서들이 뭐 수가 뭐 한두 명은 아닌데 이 네 명이 이런 일이 좀 있었다. 뭐 그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건은 KBS에서 쉬쉬하려고 했던 건이 아니라 2019년 3월에 이 근태 관련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안이라고 해요. 아나운서실에서? 네. 아, 그러니까 아나운서실에서 이제 이거를 뭐 이제 문제 있다. 한번 더 조사를 해보니까 휴가를 가놓고도 안 간 걸로 처리를 해가지고 돈 받아간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 휴가를 모두 정정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추가 지급된 수당은 환수까지 다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의 그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갔을 부당이득이 1인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과장된 수치라고 KBS가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인당 한 평균 94만 원 정도 되고 이 가장 많이 부당으로 가져간 사람이 한 213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전액 환수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자발적 조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실 운영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나운서 실장에게 주의서를 발부했고 또 관련 부장 그리고 팀장은 보직 해임을 했다라고 KBS가 밝혔어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선일보가 KBS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지난해에도 뭐 계속 뭐 억대 연봉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사실 이 KBS 뭐 억대 연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몇십만 원에 손 떨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예. 네. 적은 돈은 아닌데 근데 조선일보도 억대잖아요. 거기도 네. 돈 많이 받죠. 연봉 세죠. 뭐 조선일보는 사기업이라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났을까라는 그렇죠.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이 조선일보가 정부 광고를 수출을 한 게 2013년에 한 77억 원, 2014년에 73억 원, 네. 2015년에 80억 원, 2016년에 84억 원, 2017년에 93억 원.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줘요? 한겨레가 이 조선일보의 반입니다, 반. 그리고 아니, 씨발, 요즘 누가 조선일보를 본다고 그렇게 많이 줘?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받지 않아요?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그죠? 받아요. 네, 동아일보가 1등. 문제가 있어.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 1, 2등을 그렇게 상위권에 랭크되는 거는 문제가 많죠. 아니, 그렇게 당해놓고 그렇게 씹히고도 왜 줘, 씨발. 그리고 3등이 중앙일보. 조중동? 네. 아이씨. 동조중 순이죠. 어쨌든 조선일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 세금을 가져갔고 그리고 이건 조선일보만 대상으로 한 거지 TV조선은 조사도 아직 안 됐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신료 걷어서 뭐 억대 연봉을 준다. 뭐 서민들이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뭐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뭐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거기에 뭐 유유 인력도 많으니까. 근데 조선일보가 이러는 거는 좀 너무 좀 나쁘끄럽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일탈을 마치 이제 KBS의 조직 관리 부실의 탓 이렇게 몰아붙이는 좀 그런 기사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나운서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적발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게 뭐 개인의 일탈을 회사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도 있죠. 근데 조선일보는 뭐 송희영 사태 때 어떻게 했냐라는 또 그런 궁금증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장충기한테 네, 장충기한테 뭐 문자 보낸 하다 것도 처먹은 그렇고. 인간들 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 그대로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눈에 뭐 들보는지 안 보이고 이제 남만 이제 비판하고 뭐 그러면서 뭔가 이제 뭐 그런만 이제 심판자인 것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가져왔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이거는 이제 오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한 건데 이 조선일보가 오늘자 12면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민주노총 압박에 국대떡볶이 서울대병원 매장에서 퇴출. 네, 이런 제목 기사를 냈는데 기사 봤어요. 네. 네. 야, 간장 한 종지 씨발 거기 가서 먹어라. 국대떡볶이 가서 먹어. 아니 근데 이게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민주노총이 무슨 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뭐 가게를 퇴출을 시켜요. 아니 서울대병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노총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표이사가 공개 비판한 이 외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의 매장 가운데 한 곳이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폐점 배경에 민노총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업체 측의 얘기를 이제 받아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이제 김상현 대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판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대병원의 감사실과 관리처 이 시설팀에서 이 국대 떡볶이 폐점을 요구하는 내부 민원이 수십 차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속노조, 병원노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성들인데 잘못 건드렸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이렇게 기사 작성을 한 거죠. 알려졌다, 전해졌다. 그런데 이 김예리 기자가 노조 쪽에 알아보니까 노조 쪽이 국대 떡볶이가 나가는 걸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 측 그리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그 서울대 치과병원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수노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설명을 종합을 하면 국대 떡볶이가 입점한 9월 중순부터 이 직원들의 건강이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배달을 하는 바람에 이게 감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게 막 돌아다니면은 맞아요. 예, 좀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입장을 좀 전달을 했는데 언제?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 입점한 이후부터 입점 아니고 그 입점한 네.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뭐 그게 이제 9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5월 중순? 그러면 국대 떡볶이 논란 일어나기 훨씬 전이네. 네, 그렇죠. 그렇죠. 국대 떡볶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병원 측에서 이 감염 우려 때문에 스크린 도어까지 설치를 했었대요. 뭐 스크린 도어까지 설치를 했는데 여기를 또 스크린 도어를 뚫고 뭐 배달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단에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서울대 치과병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국대 떡볶이랑 이 그 병원 내 시설들을 이제 운영하는 업체 그쪽하고 계약서가 직원 식당은 재임 대행위를 금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들어갔고 또 이제 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울대 치과병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본인은 이제 국대 떡볶이 대표이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발언을 한 것도 몰랐대요. 근데 몰랐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배달을 하는 게 좀 말이 안 됐고 이게 좀 문제로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도 제가 봐도 그냥 한쪽에서 흘려준 얘기 그냥 받아 쓴 거네. 그렇죠. 한쪽에서 흘려준 얘기를 받아 쓴 건지 아니면 한쪽에서 흘려주지도 않은 걸 받아 쓴 건지. 흘려주지도 않은 걸 받아 썼다면은 야 이건 진짜 그래서 조선일보는 국대 떡볶이가 망하지 않고 많이 팔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우파가 결집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비판한 게 아니에요. 매도한 거예요. 그렇죠. 비방 모략한 겁니다. 세상 좋아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문재인 정권 무너지려면. 그러니까 국대 떡볶이 띄워주는 거예요. 정말 한 5%, 10%의 사실만 있으면은 그 나머지는 가공하고 맞아요. 해도 되거든. 왜냐? 뒤탈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뭐 반격을 갈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러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하잖아요. 그냥 강대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무조건. 또 강용석이가 까부는 이유가 뭐야? 소송을 안 걸리니까. 폼 잡으니까. 우리는 뭐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 이렇게 고매한 거를 걔네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해줘야 돼요. 수준에 맞게. 어? 아이고. 그러더니 그 기사 끝부분에 국대 떡볶이는 요즘 잘 나가고 있다. 내 국대 떡볶이 매점주 한 명을 압니다. 매장주 한 명을 그래요? 알아요. 들어와서 처먹는 인간들이 있대. 있긴 한데 이게 다 그래서 뭐 매출이 뭐 크게 뭐 오르거나 뭐 지금 저 김상현 그 대표가 하는 말처럼 네.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도 않대. 굉장히 그 걱정이 되는 수준이고 지금 나중에 봐봐요. 물 빠져봐. 지금이야 뭐 지금 막 대립하는 국면이니까 맛있게 먹어주는 척하지. 근데 날마다 떡볶이를 어떻게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물 빠지면은 안티 고객만 있고 한때 자기들하고 노선이 맞다고 그래서 뭐 와줬던 사람들이 계속 오냐 이거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떡볶이만 먹냐 이거야. 근데 사실 이 국대 떡볶이 가맹점주분들은 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긴 하죠. 갑자기 이제 가맹 본부의 그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늘어났으니. 아니 진짜 가맹점주들은 이제 무슨 잘못이야, 진짜. 하여튼 국대 떡볶이 그 부분은 말하자면 오해와 억측이었군요. 그렇죠. 이게 뭐 감염 위험이 있어서 이제 뭐 이거 안 되겠다.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 거기 뭐 매장 점주 아니면 이제 김상현 씨가 조선일보에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얘기를 해서 이게 과대망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민주노총이 그걸 얘기한다고 아니 서울대병원이 민주노총 빼요? 얘기를 한다고 서울대병원이 오케이를 합니까?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파업은 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게 왜 하겠어요? 민주노총에서 좀 처우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쵸. 그것도 안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 건데. 가짜 뉴스, 허위 보도 이런 것들을 유포시켜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신문 정리해야 됩니다. 이참에 다 나왔어요 지금 바퀴벌레처럼 다 기어 나왔어. 잡아야지 그러면. 이런 게 진짜 파시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엔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 그렇죠. 거. 자 그래서 이제 국대 떡볶이 이야기까지 해봤고 한겨레 경향은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그 부분. 나는 오늘 그 파시즘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칼럼이 신문에 실리면 파장이 일어날 텐데 그것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 그 칼럼 지면을 일면부터 쭉 보잖아요. 네. 그 오피니언면으로 가기 전에 일면이라든가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이런 거를 보도하는 이 스탠스를 보고 아 이거 참 많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일면 오늘 일면이 저거예요. 광화문도 네. 그리고 서초동도 아닌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초동하고 광화문을 싸잡아서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아까 그 제 MBC 그 몇몇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경향하고 한겨레 기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프레임, 그 집회라든가 어떤 그 정부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검찰개혁이 됐든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그 견제 필요합니다. 언론으로서. 근데 그게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든 뭐 청와대 비판이든 정부 비판이든 야당 비판이든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팩트에 과연 근거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수 언론이. 그러니까 이진우 교수의 칼럼의 얘기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뭔가 이제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 도덕성에 일단 흠집이 개인으로 났고 규정을 네. 했죠. 그거를 전제로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쪽에서는 이 도덕성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뭐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뭐 촛불 집회를 이른바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좀 반대편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보도,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만 지금 나온 보도 정도로는 딱 뭔가 이제 조국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갈라져 있는 부분이 뭐 이제 파시즘이라는 데도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다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과 서초문 사이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검찰 개혁엔 동의는 하지만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관행적으로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팩트인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써왔는데 네. 이게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검찰의 공소장에서 적혔던 혐의 내용이 탄핵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검찰이 흘리는 거를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네.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얼마나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진짜 좀 반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그건 한겨레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자기는 검찰 개혁은 동의하지만 조국 수호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 집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보고 있어요. 네. 가짜 뉴스. 그 아직 그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던데 거기에 의존해서 조국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
지금 이거는 검찰의 그 주장 그리고 또 언론의 그런 일방적인 보도 여기에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자산가인 줄 몰랐다. 뭐 근데 자산가인 줄 몰랐는데 그렇게 뭐 약자 편에 서고. 아이 그건 씨발 그거 갖고 시비 걸 일입니까? 그렇다고 조국이 저 죽어도 돼요? 온 가족이 저렇게 살육을 당해도 돼요?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더 씌워진 그런 이미지. 거긴 또 판결에도 일조를 했죠. 그런 이미지에 따라서 이 집회 자체의 그 의미를 한 사람을 추종하는 빠들의 어떤 그런 공정성도 상실하고 객관성도 상실하고 논리도 이성도 상실된 그냥 빠들의 그런 합창 정도로만 매도하고 있는데 맥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추모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것도 한 사람 돌아가신 분의 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게. 근데 사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인데 저는 서초동 검찰 집회에 나온 그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광화문 집회에도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유한국당 동원 집회였고요. 그리고 극우 기독교 교인들 동원했어요. 그쪽도 많이 상당 부분 동원을 했고요. 그 사람들 빼면 10만도 안 돼. 나는 네. 그렇게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뺐을 때 과연 광화문에 모인 집회를 흔히 말하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순수한 자발적 시민 집회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애매한 집회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싸잡는 순간 이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서초동은 안 그랬어요, 분명히. 그거는 현장이라든가 그 집회 가서 취재를 해본 사람들은 단박에 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MBC 오늘 취재원들한테 얘기 들었던 것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경향이든 한겨레든 일단 단순 비교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아까 정상근 선수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뭐 의미 같은 거를 저는 기사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집회와 이 집회를 비교 프레임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이게 제 생각인데 고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이른바 지금 상황에 대한 정리된 어떤 그런 입장 같은 게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희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글을 올렸는데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 대한 예의. 지금 왜 시민들이 나왔어요? 왜 조국 수호를 외쳤어? 자기 일 같으니까 그런 거야. 맞아요. 검찰이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온 가족을 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지금 공감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사모펀드가 뭔지 무슨 사무소 위조가 뭔지 법리도 잘 모르지만 하여간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일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어떤 기자들은 막 인터넷 올라온 뭐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광장에 이제 국민들이 모여서 막 하여튼 뭐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온라인에 막 비판 댓글만 달려가지고 뭐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국민들이 그냥 뭐 댓글을 달고 얘기하는 거 뭐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그런 것들이 언론의 책임감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여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거를 자꾸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뭐 제가 봐도 좀 과한 댓글도 있긴 해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댓글도 있지. 댓글도 있죠, 당연히. 근데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문바들의 습성이라고 이제 못을 딱 박아버리고 뭐 이 사람들은 대화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딱 더 씌운 다음에 그 선입관 안에서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이동안에 검찰이 딱 개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 너무 언론에서 너무 비이성적이었어요. 그 검찰도 너무 비이성적이었고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이 지금 이 현 단계만으로 그냥 사퇴를 딱 해버리면 이 다음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들 검찰이 이 사람도 낙마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턴다고 난 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 검찰로 인해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조윤호 기자가 쓴 글 중에 굉장히 좀 공감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조국 장관의 이제 뭐 자제분들이 어쨌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하여튼 뭐 논문 재저자 같은 것도 하고 그때는 이제 당연히 불법이 아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느꼈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조국 장관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20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기성사회가 이 부동산 값도 이만큼 올려놓고 뭐 자기들은 이제 막 그 올라간 부동산 값을 바탕으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다 이렇게 사회가 구조가 짜버렸는데 이 얘기를 조금 차분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개입하면서 저는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에 지금 이 국면이 수습이 된다면은 그래서 검찰의 이런 검찰발 쿠데타라고 좀 보는데 쿠데타가 수습이 된다면은 저는 그때 진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 저들에게 빌미를 준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세월호 수사만 보더라도 2000일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뭐 친척이 없잖아요. 물론 할 말이 있겠지. 그게 뭐냐? 지금 구조가 야대인데 여소야대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또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관료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렇죠. 이 현실적 한계만 얘기하면 왜 권력을 줬냐 이런 얘기에 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권력이 있는 그대로의 것만 보면은 절망적이죠. 뭐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번 자꾸 해봐야지. 맞아요. 말을 안 들으면은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권력적 수단이 얼마나 많아요. 부당한 권력적 압박 수단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압박 수단 많습니다. 네. 그들을 그 개혁의 길로 유인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제대로 안 쓰느냐 이거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딱 느꼈는데 만약에 지금의 검찰의 이 체제를 손을 보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검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뭐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그때 검찰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텁니다. 조국보다 더할 기세로 털 거라고. 이거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 학자 출신들, 참 너무 좀 안이한 분들입니다. 계속 영업하려고 척을 지려고 하질 않아. 적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뭐랄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뭐 조국 장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내로남불은 굉장히 비판하는데 맞아요. 불륜을 비판하네요. 대놓고 불륜은 비판을 잘 하지 않죠. 그냥 원래 그런 노미련이 이제 하는 건데 뭐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다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뭐랄까 좀 그렇게 뭐 보는 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분들이 뭐 우리 사회 뭐 공정성의 문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좀 이 서초동에 모인 분들도 이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검찰의 이제 선택적 수사, 네. 선택적 뭐 그런 뭐랄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그야말로 그 살아온 판을 걷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촛불로 세운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 진짜 대통령 말고는 그 밑에 손발이 돼야 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금 민정수석 뭐 하고 있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난 그거 저 119에다 실종 신고하고 싶어. 아니 나는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약간 진보개혁 정권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 아까 얘기한 김용민 PD가 얘기한 표현 중에 개싸움 있잖아요. 개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면을 그 주도권을 가져와요. 맞아요. 근데 다들 아름다운 사람 이고 싶어해.
그런 게 어딨어 정치에. 아니 그것도 민중들이 말이죠. 개싸움하는 사람 있어야지. 민중들이 왜 개싸움을 해야 돼? 그건 아니지. 촛불들 시민들이 지금 개싸움하고 있잖아요 검찰청 앞에서. 아, 뭐 하고 있어 도대체? 그 전에 보십시오. 그렇게 저기 나경원 자기 아들 관련해서 그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막 쟁점화하고 커뮤니티마다 SNS마다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자면 이슈를 품업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맞아요. 한 줄도 보도 안 해. 근데 홍준표가 나경원 비꼬려고 한마디 했더니 수두룩하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 대변인, 너 무슨 이게 종이로 논평 내지 말고 무슨 문자로 보내지 말고 나와서 읽어야지. 그래야 카메라가 촬영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저 장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하다못해 정치인들이 자기 SNS에다가도 글을 써놔야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평범한 평민들이 떠들어봐야 이게 보도가 되냐 이거야. 쟁점화가 되냐 이거야. 왜 민중들이 이렇게 개싸움만 하고 마냐 이거지. 굳이 개싸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와야지. 지금 벌써 50이 되도록 뭐 하고 있어 지금. 내내 끌려다니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어설프게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어설프게 비판한 건가 지금? 뭐 이런 거에 또 아직 주어가 없는데. 아, 이런 식이야 항상. 아, 잘 되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도 말이야.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씹히잖아요. 아 진짜. 화가 날 땐 샤인머스켓을 네. 어설프게 비판하지 말라고. 아 그럼 아무 얘기도 하지도 말까? 청와대 지금 뭐 무슨 대통령 모가지를 잡아 끌어내겠다 이런 새끼들이 백주에 그 활보하고 다니고 말이야. 뭐 하고 있어 경찰 검찰은.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 비판도 하지 말고 어설프게 비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면 답 나와? 앰뷸런스라고 한 번 했어요. 아니 광고 방송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시민들이 이렇게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개고생을 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반성해야 돼요. 아 지금 김윤 PD가 혈압이 막 올라가자마자 후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찬물.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진흙탕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요. 맞아요. 뭐 대의민주주의가 뭐 유지가 되려면은 정치인들이 국민이 뭐 광장에 나오지 않아도 좀 속이 좀 시원하게 좀 해주는 그런 면은 좀 있어요. 근데 흔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적 지식인들이라든가 진보주의자들은 진흙탕에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유 진흙이 묻었네 들어가지도 않고 팔짱 끼고 아유 저거 어떡하나 더러워서 아유 쟤 어떡하나 빨래해야 될 텐데 이러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보다도 촛불 시민을 지지합니다. 2016년, 2017년 그 광장에서 세상을 바꾼 그분들의 빠예요. 저는 그분들이 만들어준 정부를 이대로 망칠 수는 없어요. 이대로 저 박근혜를 풀어줘야 된다. 문재인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새끼들한테 이 정권이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뭐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모아야 될 텐데 시민들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할 때 정말 이 전국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 시민들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안 나가겠습니다. 그게 할 바입니까? 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끝날 일이야. 오늘도 내일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오늘도 저는 뭐 아니 나는 저기 어설프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한마디 하는데 입시 제도를 혁파를 하는 안을 교육부가 지금은 내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하고 있어 지금 교육부는? 그러니까 특권 교육이란 말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뭔가 대안을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슈들이 넘어가도록 국면이 바뀌도록 해야 될 텐데 뭐 하고 있냐 이거야.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덫에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씨발 빼고 동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장관 둘이서 싸우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걸 시민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이 시민들 없으면 다 망했어 이미. 끝났어. 이 언론들은 믿지 말아야 된다. 검찰은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민들이 없었으면은 이 정권은 애전력이 무너졌어요. 네. 실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지. 그 얘기는 진짜 동감합니다. 실력이 없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관료들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싸울 자세가 안 돼 있거나 그럼 하지 마요. 그 뭐하러 해요 장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니 행정부 왜 청와대가 휘둘립니까? 그 공무원들이에요.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기관입니다. 사법부가 아니고. 아니 이렇게 대놓고 들이대고 역적 노릇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 검찰총장은 임기제니까 뭐 어떻게 못 건드린다고 칩시다. 그 주변의 수사들을 싹 바꿀 수 있는 인사권 왜 활용 안 해요? 그것도 뭐 조국 수사에 대해서 개입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 명백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논란을 듣건 안 듣건 간에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판단된다면은 결정을 해서 바꿔놔야지. 한동훈이 날리고. 아니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마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한 걸 두고 언론들이 막 이례적이라고. 검찰개혁안을 이미 제출을 했어야 될 시간인데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빨리 내라고.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1000만 가지라고 봅니다. 1000만 가지예요.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반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정말 한 100가지는 됩니다. 원칙대로 가세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예. 그리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이게 예를 들면 사법부에서 무슨 난을 일으켰다든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처럼 입법부에서 난을 벌였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 아래 외청인 인사권을 쥐고 재정권을 쥐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지금 반란을 저질러도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너는 수석 하나가 정말 쭉 떼매고 자기 정치적 미래 다 그냥 던져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싸워줘야 돼요. 예, 누군가라든 자기 목숨 아니 이런 거 다 버리고 씨발 조국처럼 털릴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야. 저렇게 다 그냥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결사항전한다고 해서 검찰이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가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검찰이 긴장한 건 맞아요. 아니 그 서초동 집회는 긴장을 하지만 우리 셋이서 결사항전한다고 검찰이 긴장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는 수석, 장관, 행정부 국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몇 사람만 진짜 결사항전 태세를 갖춰봐. 검찰이 긴장 하나 안 하나. 그 사람만 화살 맞지. 다 같이 결사항전 해야 돼. 이거는 한두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돼. 민정수석 뭐 하세요? 민정수석. 실종 신고하면 내야 되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지금 이 국면에 기사 한 줄도 안 나와. 뭐 물 밑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면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겠지. 성함이 뭔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민정수석. 이름 김조원입니다. 여러분 김조원. 네. 네, 김조원이에요.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네. 나중에 실종 신고할 때 필요하니까.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좀 너무 열불됐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설프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잘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님.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가? 물론 잘할 때는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건 맞습니다. 뭐라도 지금 여기서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끊든지 아니면 매듭을 풀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어설프게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하여간 좀 제가 너무 화를 내서 죄송한데 아직 울분이 막 나더라고. 토요일 날 저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검찰개혁 외치는데 어설프게 그렇게 이 시민들을 파시스트로 몰고 말이죠. 이런 상황도 굉장히 열불이 났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뜻을 모으자고 하는데 갑자기 어설프게 비판하지 말라고 저에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예, 그래야 나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119죠.
좀 전에 청취자분들이 왜 다 내가 혼나는 것 같지? 아유 시민들을 왜 혼을 내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애국 시민들은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그 정말 영구히 죽을 때까지 까방권입니다. 정말 전 지지하고 응원하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말 많이 쓰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네.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고를 존경하게 많이 됐어요. 쓰셨죠. 예.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그런 아주 정말 절박하면서도 뜨거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잘 수렴하지 못한다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 마음에 막 그렇게 좀 열분이 났습니다. 예. 뭐 이 마음은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